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전에 노르웨이의 숲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처음 접했는데요. 그 책을 처음 읽을 당시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 오디오북 제작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와 작가로서의 면모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하루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죠. 먼저 그의 일대기부터 살펴볼까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일본 교토시에서 태어나 효고현 아시아시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1968년 와세다 대학교 제1문학부에 입학했죠. 그런데 대학 시절에는 글쓰기보다도 재즈 음악에 더 관심이 많아서 졸업 후에는 재즈 카페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야구 경기를 보다가 문득 소설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군조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는 29세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면서 노마 문예 신인상, 타니자키 주니치로상 같은 문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이 1987년에 발표한 노르웨이 숲입니다. 이 작품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붐이 일어났어요. 또 2002년 해변의 카프카가 뉴욕 타임즈 올해의 책에 선정되면서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됐죠. 하루키의 문체는 간결하고 세련되며 특히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과 허물을 섬세하게 표현해요.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그가 특히 미국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특징이에요. 셀린저, 카포티, 레이먼드 카버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자랐고 직접 그들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부터 번역 작업을 해오면서 자신의 문체를 다듬는 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도 살펴볼까요? 네, 하루키가 활동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80년대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기였어요. 대중 소비 사회가 확산되면서 문학도 활발히 소비됐던 시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치적 혼란과 학원 투쟁,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피로감도 있었죠. 특히 70년대는 그런 분위기가 짙었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데요. 하루키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기존 일본 문학의 테마, 예를 들면 국가와 개인, 자아와 공동체, 정치와 문학 같은 전통적인 소재를 과감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신 글로벌한 감각과 현대적인 감성을 담아낸 문학 세계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금도 변함없이 규칙적인 루틴 속에서 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집중해서 글을 씁니다. 오후에는 달리거나 수영하며 몸을 단련하죠. 저녁 9시에는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글쓰기라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루키의 일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음악입니다. 그는 재즈와 클래식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그 영향은 작품 속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빵가게 습격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그의 문장에 리듬을 더해주고 독자에게는 또 다른 감상을 열어줍니다.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금도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빵가게 습격과 빵가게 재습격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두 작품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어떤 순서로 읽느냐에 따라 감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빵가게 재습격을 먼저 읽고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저주의 기원을 빵가게 습격에서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고, 반대로 빵가게 습격을 먼저 읽은 뒤 그 후일담처럼 빵가게 재습격을 읽는 방식도 또 다른 재미를 줍니다. 먼저 빵가게 재습격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 작품은 늦은 밤 공복감에 동시에 잠에서 깬 부부로 시작돼요.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안엔 먹을 만한 게 전혀 없죠. 겉으로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지만 텅 빈 냉장고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 공허함을 상징합니다.
그 공허 속에서 부부는 맥주 6캔을 나눠 마시며 묘한 허기에 잠식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공은 문득 10여 년 전 친구와 함께했던 빵가게 습격 이야기를 꺼내요. 그 사건은 결국 클래식 음악을 듣는 조건으로 타협되었고 그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뭔가 저주에 걸린 듯 어그러졌다고 느끼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나도 그 저주를 느끼고 있었어. 풀어야 해. 다시 한번 습격해야 해.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 2시 반 차를 타고 도쿄 거리를 떠돌아요. 라디오가 조용히 흐르고 뒷좌석에는 산탄총과 스키 마스크가 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열려있는 빵가게는 하나도 없었고 대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건 24시간 맥도날드였어요. 결국 목표를 수정하고 그들은 빅맥 30개와 라지콜라 2잔을 주문합니다.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삶의 공허와 결핍을 털어내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도심 외곽의 빌딩 주차장에서 조용히 햄버거를 먹으며 두 사람은 무언가를 되찾는 의식처럼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주인공이 묻죠. 이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자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해요. 물론이지. 이제 빵가게 습격의 줄거리도 소개할게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출발을 해요. 주인공과 그의 친구가 몹시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어 결국 빵가게를 털기로 결심하죠. 칼과 보스턴백을 들고 가게로 향한 두 사람은 가게 주인과 단둘이 남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되자 주인공은 마음이 약해져 사정을 털어놓아요. 의외로 빵가게 주인은 덤덤하게 반응하죠. 돈은 필요 없으니 먹고 싶은 만큼 먹어. 하지만 주인공은 대가 없이 받는 걸 거부하고 뭔가 교환을 원해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그럼 내가 너희를 저주해줄까? 하지만 친구가 저주는 싫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바그너 음악을 들어주는 조건을 제안해요. 결국 두 사람은 빵가게 안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허기를 잊고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절도 시도가 아니라 결핍과 타협 그리고 삶의 허물을 잠재운 이상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하루키는 이 두 편의 소설을 통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닌 존재의 허기와 결핍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내면의 감정과 삶의 모순을 드러내는 하루키 특유의 방식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입니다.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빵가게 재습격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혼자 남겨진 나는 보트에서 몸을 내밀어 해저를 들여다보았지만 거기에는 해저 화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굉장히 상징적인 문장이죠? 맞아요. 굶주림이 사라지자 해저 화산도 함께 사라졌던 장면은 인간의 깊은 결핍이 어떤 특정 순간에만 인식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결핍은 때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지만 동시에 존재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창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루키는 왜 굶주림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렸을까요? 단순히 배고프다는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결핍, 본능의 억제, 삶의 허무와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키는 이 허기를 단순히 해소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끝내 해소되지 않는 감각으로 남겨두죠. 그건 어쩌면 우리가 늘 허기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허기야말로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신호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내면 깊은 굶주림과 허물을 인정하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길이라는 메시지요. 하루키는 그런 결핍을 부정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작품들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굶주림과 싸우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키의 세계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